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도시계획론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7주 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예, 6주 차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6주 차에는 이제 동영상 강의 3개를 찍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부분 그래도 다시 요약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주차에서는 그 도시계획 제도와 도시계획 체계 중에 현행 도시계획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시기본계획 제도 주요 내용서부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도시기본계획 제도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군, 뭐 줄여서 이제 시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시군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라고 정의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전략계획이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 기본 계획의 위상을 살펴보면은 크게 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기본 계획의 상위 계획인 국토 종합 계획, 도 종합 계획, 광역 도시 계획 이런 그 상위 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 관리 계획의 지침적인 그런 계획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문별 계획이나 또는 지침 등은 시군의 가장 상위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 기본계획의 기능과 성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 정책계획, 전략계획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합계획은 부문별 정책과 계획 등의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통합적이고 균형 있게 조정 보완해가지고 이것을 공간적 차원에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 구체화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정책계획인데요. 정책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국토 이용 그리고 개발,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전략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 역량을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기능과 성격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대상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시군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첫 번째,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으며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그리고 두 번째,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장 같은, 그러니까 시장 군수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시정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내보이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러한 도시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 인접한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시기본계획의 뭐 원칙 해가지고 길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요. 도시기본계획의 정말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시기본계획은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그리고 집행계획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조사에서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과 현황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기본구상 부분에서는 계획의 목표 및 지표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공간 구조를 설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구상에서 결국은 이제 계획의 방향, 목표 그리고 지표를 설정하는 첫 번째 부분하고 그리고 개발축이나 녹지축을 설정하고 생활권을 설정하고 인구를 배분하는 그렇게 해서 공간 구조를 설정하는 두 번째 이제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부문별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에는
뭐 토지 이용 계획, 그래서 토지의 수요 예측, 뭐 용도 배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과 관련된 계획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이라든지 물류 체계, 정보통신, 기타 기반 시설 계획 등이 포함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도심 및 주거 환경과 관련된 계획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시가지 정비라든지 주거 환경 계획 및 주거 환경 정비라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뭐 환경의 보전과 관리, 경관과 미관, 그리고 공원 녹지, 방제 안전 및 범죄 예방, 경제 산업 사회 문화의 개발 및 진흥, 뭐 이런 내용이 이런 그 부문별 계획이 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집행 계획. 그래서 뭐 계획을 실행할 때 재정을 어떻게 확충할런지, 그리고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런지, 그리고 추진 전략을 좀 단계별로 어떻게 설정을 할런지와 관련된 집행 계획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초조사, 기본구상, 부문별 계획, 집행 계획 네 가지가 도시기본계획의 주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 해가지고 뭐 아까 그냥 지나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큰 것만 말씀드리면은 계획의 종합성 제고,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뭐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계획의 차등화, 단계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절차도 이제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처음에 기초조사,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또는 승인,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이 네 단계로 네 가지 절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초조사 절차가 끝나고 나면은 주민들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공청회 개최를 통해서 청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기본계획 안을 수립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두 번째 절차죠.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그리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세 번째 절차 기본계획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또는 이제 승인을 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기본 계획을 확정하거나 승인하고 난 다음에는 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된 내용을 송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절차, 도시 기본 계획을 공고하고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제도로 넘어갔습니다. 도시관리계획제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처음에 살펴봤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은 시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이제 5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이고요. 두 번째는 5가지 용도 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이 들어가 있고요. 네 번째 내용이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관리 계획의 의의는 또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개별 토지에 대한 토지 이용 행위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각 개별 토지는 해당 토지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만약에 이것을 벗어난 형태의 토지 이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개별 토지의 토지 이용 현황을 바꾸어서 토지 이용을 새롭게 하는 행위, 토지 형질을 변경한다든지 건축물, 공작물을 신축한다든지 개축하는 이런 토지 이용을 새롭게 하는 행위도 도시관리계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또 개발행위 허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걸 도시관리계획의 의의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관리계획의 기능과 성격,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계획, 중기계획, 물적계획, 이것이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기능과 성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법정계획은 시군의 제반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해 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둘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시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중기적인 계획이다라고 하는 게 중기계획이라는 성격입니다. 세 번째, 이제 물적 계획이라는 성격이 있는데요.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계획, 그리고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 이 5가지 계획을 일관된 체계로 종합화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물적으로, 물리적으로 표현하는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의 기능과 성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행 도시관리계획 제도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도시관리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유형, 또는 종류,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크게 5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용도지역,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같은 용도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 네 번째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그리고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었죠. 그래서 먼저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이용,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해 가지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그 각 용도지역별로 토지 형질 변경의 허가 대상 범위,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차별화해가지고 토지 이용을 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용도지역의 목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용도 지역은 크게 보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대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지역을 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4가지로 이제 중분류하고 있고요. 관리지역도 이제 중분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속에 또 세분류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도시지역 같으면 세분류까지 들어가죠. 그래서 세분류 항목으로 보면은 용도지역은 총 21개의 용도지역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중에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이 먼저 제한을 해놓고 있어요.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해서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해가지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용도지구도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추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기타지구, 그리고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 용도지구, 이렇게 이제 또 구분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용도구역이었죠. 그래서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그리고 용도지구에서 제한을 하는데요. 또는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데요. 이렇게 강화하거나 완화한 제한을 다시 또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해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 이용 도모, 토지 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구역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기능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목적이 뭐겠어요? 또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면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그래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 목적이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때 도시 관리 계획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는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는 것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개발 제한 구역은 건축물의 신축을 포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개발 행위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그런 좀 상당히 그 뭐랄까요, 제한이 강화된 그런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두 번째,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자연환경 그리고 경관을 보호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 구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시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내지 20년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 그리고 그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그런 용도구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좀 성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의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정하는 용도구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앞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 용도구역은 좀 제한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하는 용도구역인데 비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제한을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서 제한을 했던 걸 좀 완화하는 성격의 용도구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도시관리계획의 세 번째 구성 그 내용이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점이죠. 그리고 기반시설 가운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인데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의 기반이 되는 생활기반시설, 그리고 두 번째,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시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이제 7가지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총 46개 시설로 세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시설의 의미는 공동체 차원에서 좀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건설하거나 또는 유지, 개량하기 위해 미리 해당 부지를 선정하고 시설 설치 및 개량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구성 요소가 구성 내용이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인데요. 이것은 이제 좀 그냥 살짝 스킵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도시관리계획의 구성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스킵하고 지나갔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 계획의 수립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그런 입안권자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시도지사, 시도지사도 입안권자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도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도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한 4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고시 및 열람으로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단계에서는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등의 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마치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또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두 번째 절차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을 해야 됩니다. 자, 도시관리계획 입안하고 난 다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중앙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단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해야 되겠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체는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자,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관계된 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장 군수에게 송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시장 군수가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하고 이제 열람을 하는 네 번째 절차까지 거친 다음에 이제 도시관리계획의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제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말 그대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그리고 이제 특정 개발행위를 할 때는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 기준 그리고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과 함께 개별 토지의 이용을 관리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개발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비해서 도시관리계획은 개발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설정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개발행위 허가제도는 그 범위 내에서 특정한 개발 행위를 구체화하는 허가 기준 그리고 절차를 규정하는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개발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허가 대상이 되는 개발 행위는 그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둘째, 토지의 형질 변경, 셋째, 토석의 채취, 넷째, 토지 분할, 그리고 5번째, 녹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1개월 이상 적치물을 쌓아놓는 행위 해가지고 이 5가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지난 주차에는 6주차에는 동영상 강의를 3개를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복습을 하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7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첫 번째 시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강의안이고요. 그리고 43쪽에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은 앞으로 이들 사업을 시행할 구역 내 용도지역 지구 그리고 주요 기반시설 등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은 무엇이냐 정비사업은 무엇이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이런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이런 기능이 있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정비사업은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정비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은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우리가 흔히 뭐 도정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또는 뭐 도시정비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정비사업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리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그 조건이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뭐 크게 보면 한 2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3가지가 될 텐데요. 첫 번째는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2번째,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3번째,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접한 지역, 이런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또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러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하나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 그리고 공동이용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서 정비 기반 시설, 우리 전에 했던 그 기반 시설하고 유사하다라고 비슷한 의미다라고 생각해 보셔도 되는데요. 정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정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그다음에 공동구, 열, 가스 이런 공급 시설을 갖다가 정비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이게 이제 조건입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 재개발 사업 해가지고 여기까지만을 갖다가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둘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이런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런 그 주거 지역 말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하기 위해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까지도 재개발 사업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에 주택자를 빼버렸어요. 주거 환경 개선하는 건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하고 상권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은 주택을 갖다 앞에 붙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냥 주택을 빼버리고 재개발 사업이라고 요즘에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사업은 두 가지 조건이 또 만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재개발 사업하고는 좀 차이가 나죠.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라는 표현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건축 사업은 대부분 공동주택을 재건축한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 해가지고 주택자를 붙였었는데 주택 재개발, 요즘에도 주택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의 첫 번째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이제 주택 재개발 사업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아예 대상이 공동주택이니까 그냥 주택 재건축 사업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에 앞서서 정말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7년, 2017년 또는 2018년 정확하게 2018년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2018년 2월 9일 전에는 그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법 하나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갖다가 한꺼번에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2017년 2월 8일에 이제 전부 개정이 돼가지고요. 몇몇 가지 정비 사업을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2월 8일에 제정하고 2018년 2월 9일에 시행한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빈집 정비 사업과 소규모 주택 사업 두 가지로 정비 사업을 또 구분을 하고 있고요. 소규모 주택 사업을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사업은 말 그대로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독주택, 그리고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말고 다른 형태의 주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제 가로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가로구역, 그러니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을 갖다가 가로구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기반시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마지막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이제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이 있던 걸 아파트로다가 바꾸는 그 재건축하는 그런 형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그러니까 도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목적,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기능을 증진시키는 것. 두 번째,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용도 지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그 용도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좀 가구별, 필지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건축물에 대한 배치도 제한을 하거나 유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태, 색채, 건축선, 경관 이런 것까지 제한을 두든지, 아니면은 뭐 제한은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하면 좀 어떤 혜택을 줄게 해가지고 유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은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뭐 중심적인 기능이라든지 또는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서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역 또는 뭐 도시 외 지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지역에 조금씩 다르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 뭐 지정 목적, 그리고 중심 기능, 해당 용도 지역의 특성, 그리고 도시의 관리 정책, 도시 공간 구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구단위 계획의 목적을 정말 이렇게 이제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뭐라 할까요?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할 수 있는,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이유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목적으로 기존 시가지의 정비, 기존 시가지의 관리, 기존 시가지의 보전, 그리고 신시가지 개발, 복합용도 개발, 유휴토지 및 이전 적지 개발, 비시가지의 관리 개발, 용도지구 대체, 복합구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지역 외 지역, 그러니까 도시 외 지역은 도시지역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당해구역의 중심 기능에 따라 가지고 주거,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기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목적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도시개발 사업 또는 정비 사업,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